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이 배당 투자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가 떨어지면서 1117.8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락 마감하면서도 거래량도 함께 급감을 해서 연말 랠리는 종결되고 내년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런 형국으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CN중공업 자금 지원 관련 소식, 지식경제부의 내년 업무 보고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죠. 지식경제부가 오늘 새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손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식경제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내년도 업무 보고에서 국내외 판매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완성차 업계,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기술과 심차 개발을 돕기 위해서 장기 저리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네. 자, 내년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 하나가 이제 수출 전망치일 텐데요. 자, 오늘 지경부가 함께 내년 수출 전망치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 불황으로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소들이 앞다퉈서 내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경부는 오히려 내년의 수출이 올해보다 6%가량 증가한 4,5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지경부가 5천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제시한 지 한 달 만에 500억 달러나 전망치를 줄여서 내년 수출 목표치 현실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경부의 또 다른 핵심 업무는 이제 에너지 분야인데요. 내년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국제유가가 크게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경부는 석유공사를 통해서 내년에 해외 중견 석유 기업을 인수하고 생산 유정 광구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총 14조 원의 설비 투자를 해나가기로 했고요. 녹색 성장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7천억 원, 에너지 절약 시설 구축에 8천억 원을 각각 투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손철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워크아웃이 개시된 CN중공업이 긴급자금 지원이 늦어지면서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중공업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첫 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조립 중이던 엔진 등의 대급 결제가 미뤄져서 자칫 몰수 위기까지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서울경제신문의 문승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자금 지원이 채권 단간의 마찰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예 신규 자금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CN중공업 채권단간 마찰이 고조되면서 채권단 최대 채권회사인 메리츠화재가 CN중공업이 요청한 15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이러한 입장을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오늘 29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메리츠화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츠화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채권단과 자금 지원 분담률 때문인데요. 메리츠화재는 CN중공업에 대한 선수환급 보증서 발급으로 총 2,833억 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5,500억 원 대출 중 51.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은행권은 메리츠화재가 안고 있는 보증채무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분담 비율을 산정하면 긴급자금의 75.6%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은행권의 분담 비율이 비합리적이라며 CN중공업이 요청한 시설자금 1,450억 원과 8억 7,500만 달러의 RG 발급에 대해서 은행권도 같은 비율의 자금 지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RG 발급은 직접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증 채권이므로 직접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메리츠화재가 이처럼 자금 지원에 반대할 경우에는 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은행권은 메리츠화재가 76%에 달하는 분담 비율을 안고 있는 만큼 메리츠화재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입니다. 채권단의 75%가 찬성해야 자금 지원이 가능한데 메리츠화재 한 곳이 76%의 분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가 CN중공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채권단들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리츠화재는 150억 원의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워크아웃 최종 결정을 위한 실사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자금 지원 없이 일단 기업 실사를 진행해 내년 3월 초까지는 청산 및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은행권은 차라리 메리츠화재가 자금 분담 비율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향후 CN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단정 짓기 힘들지만 자금 분담 비율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사를 진행하더라도 워크아웃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경우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큽니다. 금융계에서는 150억 원 긴급 자금 지원에도 자금 분담 비율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6천억 원에 달하는 워크아웃 비용을 두고서는 합의점을 더욱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CN중공업 실사 결과가 회생이 가능하다고 나올 경우 채권단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을 명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CN중공업 관련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문승관 기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요즘 경기가 싸늘히 식었다고 해서 이제 문화에 관한 소비를 하는 그런 여유마저 이제 사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몸에 들어가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음에 들어가는 또 이게 양식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자, 겨울방학과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다닐 만한 그런 문화 관련 정보를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조상인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대형 전시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전시회가 워낙이나 이제 규모도 크고 내용도 알차서 블록버스터급 대형 전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어떤 전시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미술계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가을이 이른바 대목이고요. 네. 겨울 무렵에는 일반 개인전은 줄어드는 대신에 이런 블록버스터급 대형 전시들이 열려서 가족 관람객을 끌어들이곤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큰 전시들이 많아서 동서양의 정취를 한 번에 느끼기 좋은 기회인데요. 네. 17세기 초부터 이탈리아 일대 유럽을 휩쓴 바로크 미술과 대표 작가 루벤스의 작품들, 그리고 렘브란트와 서양 미술의 거장들 작품이 한국에 왔습니다. 또 프랑스 국립 퐁피두 센터 특별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미술 걸작전과 국보급 통일신라 불교 조각전이 연이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루벤스, 렘브란트 등등의 그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기회 있게 들었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온다라고 하니까 일단 뭔가 좀 대단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이들의 작품이 이제 한국 땅에 와서 직접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니까 참 반가운데요. 네, 동화 플란다스의 개에서 주인공 네로가 평생을 두고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이 바로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루벤스의 작품이 19점이나 대거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루벤스가 활약했던 바로크 미술은 서양 미술 사상 가장 화려한 화풍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인 보레아스는 난폭한 바람의 신이 아테네 공주 오레이티아를 납치해가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촉감까지 전해지는 인물의 생생한 표현이나 얼굴 표정과 몸부림 표현이 아주 탁월합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에서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내년 3월 13일까지 열리는데요. 루벤스 외에도 얀 반 호이엔, 안토니오 반다이크 같은 바로크 화가 46명의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서초동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서양 미술 거장전 렘브란트를 만나다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는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야경이나 자화상 같은 유명작이 없는 대신 판화가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는 판화였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당시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는데 한몫했었거든요. 네. 흑백의 판화가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양의 17세기, 18세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홍도나 신윤복이 활동했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풍속화가 있었다면 유럽에서는 장르화라고 해서 당시 생활상을 그린 그림, 그리고 유한한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담긴 정물화 같은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수십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작품으로 프랑스와 부쉐가 그린 헤라클레스와 온팔레의 농도 짙은 사랑 장면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서 사랑을 강탈하려고 했던 루벤스의 보레아스와 비교해 보신다면 좀 독특한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들은 모두 러시아 푸시킨 국립미술관 소장 작품들이고요. 전시는 내년 2월 26일까지 열리겠습니다. 네. 자, 이 퐁피두 센터는 대작들이 무척이나 많은데다 이번에 움직이는 게 한 80점 가까이나 된다고 하는데 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움직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놀라실 만한 일인데요. 네.
작품 운송이나 전시 중에 생길 손상에 대비해서 보험 책정가액만 8천억 원에 이릅니다. 8천억 원이요? 예, 작품의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게 계산이 가능한데요. 현대미술을 선보이는 퐁피두 센터는 19세기 이전까지 미술을 소장한 루브르, 그리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다루는 오르세와 함께 프랑스 3대 국립미술관으로 꼽힙니다. 가로 6m, 세로 3m가 넘는 호안 미로의 초대형 작품 어둠 속의 새와 사람은 퐁피두 센터에서도 가장 큰 작품인데요. 이걸 옮겨오기 위해서 퐁피두에서 복원 전문가 2사람이 따라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앙리 마티스의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붉은 실내, 그리고 샤갈이 죽는 순간까지도 품에 간직했다고 하는 작품 무지개, 파블로 피카소의 누워있는 여인 같은 37명 거장의 대작 80점이 내년 3월 22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선보입니다. 네, 야, 이거 말만 들어도 그냥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자, 근데 요즘 이제 학생들 물어보면 이제 피카소라든가 반고 같은 이제 그런 유명한 외국 화가들에서는 잘 아는데 또 정작 우리나라 이제 근대 화가들은 아주 유명한 한두 분 빼고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근대 화가들의 작품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회도 있다고요. 예.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전반까지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작가 105명의 걸작 232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 동관까지 터서 전시를 하는 건데요. 이만한 규모와 미술사적 깊이로 근대미술을 조명한 전시는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보기는 힘든 것인 만큼 꼭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네. 관람료도 무료거든요. 오. 예, 그리고 이중섭의 대표작 흰소, 그리고 그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은박지에 그렸던 은지화가 공개됐습니다. 박수근 작가의 아기를 업은 소녀,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같은 완성도 높은 명작들도 선보이고 있고요. 두루마기를 입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이쾌대의 작품, 그리고 친구인 소설가 이상을 그린 구본웅의 그림, 서양화의 인상파를 연상케 하는 이대원, 오지호 화백의 작품 외에도 김환기, 이응노, 권옥연 등 미술사적으로 꼭 기억해둬야 할 작품들이 총망라됐습니다. 내년 3월 22일까지 전시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전시가 열리고 있는 덕수궁 석조전은 일제시대와 관련해서 근대의 비극이 얽혀 있는데요. 이 시기, 즉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된 국보급 통일신라 불상 넉 점이 반세기 만에 고국을 찾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이라는 기획특별전이 내년 3월 1일까지 열리는데요. 석굴암 불상의 자애로운 미소와 S라인을 그리는 유려한 자태, 화려한 장식들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공부의 시간일 수 있는데요. 이 중 17점은 일본에 소장 중인 안타까운 작품들이고요. 일제시대 때 사업가 오구라 씨가 싹쓸이해 가다시피 했던 우리나라 작품인데 이런 기회로라도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요즘 이제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그 문화생활을 하는데 돈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께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이제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의 작품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는 그 전시회는 무료라고 하니까 이곳부터 한번 가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상인 기자로부터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옥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26위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65포인트 내린 1117.86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배당 투자를 노린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신호를 내비쳤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538억 원,
기관은 이보다 6억 원 적은 532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948억 원 순매수로 맞섰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네. 자, 오늘이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 흐름이 사실 그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날은 배당 투자를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날, 즉 배당 기준일이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날이 딱 그랬습니다. 배당주의 주가 흐름이 예상보다 저조했는데요. 이는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수가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수가 재차 상승할 만한 상승 요인들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인 매수를 유도하는 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주가가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배당 투자가 의외로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은 그와는 또 같지는 않았나 봅니다.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포기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상장사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경영 합리화에 도움을 준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 주가 하락에 따라 스톡옵션이 유명무실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문가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스톡옵션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은행권의 경우 그동안 임원들이 주식 매입 선택권을 많이 받아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추가 행세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박혜욱 기자로부터 증시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단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화가 본계약 체결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대우조선에 대한 기업 실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영세 상인도 정부 보증을 통해서 500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전통시장에서 창업할 경우 2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대 종합상사의 워크아웃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채권단은 금융 경색을 고려해 워크아웃 기간을 늘리는 한편 내년 1월 주간사를 선정해 지분 매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로가 오는 28일부터 참이슬 출고 가격을 5.9%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 가격은 49원이 오른 888원 90전이 됩니다. 두산의 소주 처음처럼도 조만간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나흘째 증시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활기를 많이 잃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번 주 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미국 경제지표 부진,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이유로 60일 이동평균선 내주며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특히 GM의 경우 구제자금 지원 대가로 현 주주들이 권리가 대부분 박탈될 것이란 증권사의 분석 보고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 22% 이상 급등했던 주가가 하루 만에 21% 이상 급락세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바마 당선자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종전 250만 개에서 300만 개로 대폭 끌어올릴 것이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악재에 가려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11월 기존 주택 판매 역시 9%까지 급감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네. 주간 실업수당 신청이 2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고용 악화 우려가 고개를 들었지만 내구재 주문과 소비지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완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다우 지수 자체가 어저께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증시는 일봉상 60일 이동평균선에서 돌파도 못 해보고 20일 이동평균선마저 내주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내주며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정을 보는 모습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 소식에 따라 크게 위축되면서 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요. 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이런저런 기업들의 소식을 들어보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 그 대형사들의 그 소식들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뭐 한때 이제 신화로까지 불렸던 도요타조차도 71년 만에 첫 영업 적자를 냈다는 그 신화가 이제 살짝 좀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야,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번 주에 눈에 띄는 특징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먼저 4대강 정비사업 관련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부 등 4개 부처 내년에 4대강 정비사업 그 대통령 업무보고 소식에 따라서 사업개발, 홈센터, 지능기업, 동신건설, 울트라건설, 사망기업, 남광토건, 대림산업, 고롱건설 등이 상승했고 네. 자동차 대표주들이죠. 비상경영 소식과 GM, 크라이슬러 등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판매, 쌍용차 등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은행주와 건설주, 조선주인데요.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동반 급락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달 초 건설, 중소, 조선사 등에 대한 강제 구조조정 방침이 확정되면서 재차 금융 불안 위기감마저 고조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이브로 관련주입니다. 와이브로 활성화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와이브로에 대해 정부가 국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내년은 국내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과 미국, 일본, 인도 등 거대 통신 시장에서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상용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KT와 삼성전자, 포스데이터, KMW, 이노와이어, 영후통신이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건설이나 이제 중소조선사 등 요즘 이제 가장 그 구조조정에 가장 앞머리에 놓여 있는 그런 업종이죠. 이런 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관해서도 한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와 또 특징주를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노승일 과장께서 다음 주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증시도 열리고 또 올 한 해를 내년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문을 여는 그런 증시도 딱 하루가 끼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증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다음 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조정에 따른 종목들 또한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일봉상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보면서 지지력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1200선을 터치하며 연말 랠리 기대감에 대한 고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미국 증시 조정은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 증시 또한 조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20일 이동평균선의 회복과 6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 시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 또한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확인 후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 또한 과감하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먼저 그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60일 이평선 자체가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6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고요. 뭐 요번 주 같은 경우에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만 우상향으로 끌어줬다면은 60일 이평선 자체도 같이 우상향으로 낮은 각도로 돌아갔을 텐데 요번 주 같은 경우에 지수 자체가 조정을 보이면서 60일 이평선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따라서 지금 따라 올라오는 게 지금 20일 이평선인데요. 하락하는 60일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이 돌파를 해주면 이제 중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 자체가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골든 크로스 모습 보이면서 1200선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은 전 고점인 1200을 돌파를 하면서 장을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인 욕심까지 이렇게 함께 슬쩍 밝혀주셨는데요.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또 신년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이 방송 출연하면서 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초지일관. 예.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내년도에 이제 가장 그 관심이 이제 집중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분야가 우리나라에서의 그 산업 비율 자체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동차가 휘청이면은 산업이 휘청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이번 주에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0%, 현금 60%를 유지했고요. 이번 주에 조정을 좀 안 봤으면은 좀 비율을 좀 높여줄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그 가격이 조정을 보는 바람에 비율은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완성차의 부정적 뉴스들로 감산 생산, 그다음 토요타의 그 11년 만에 영업 적자 기록 등 자동차 업황 자체가 지금 화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국내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쌍용차, GM, 르노 힘들어지면은 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차 그룹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앞으로 생존할 기업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GM, 대우, 르노, 삼성이 모두가 힘들어진다면은 점유율 또한 시장 점유율 또한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때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 비율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네. 점유율 상승은 수익 창출 능력 및 매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의 점유율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등 모든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경기가 살아났을 때 또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났을 때 시장 점유율과 매출과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재 엘라베마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기아차도 현재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미국 완성차 시장의 점유율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재 6.8% 수준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아차는 현재 가격 조정도 상당폭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관의 대규모 손절매성 매도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또한 상장사 토지 자산 재평가 이슈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현지 내에서도 이제 자동차 빅3에 관해서는 이제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적만이 우리 미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일 뿐 정작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세금 등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런 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선을 지금이 더 돌릴 때다라고 해서 자동차 빅3에 관해서 반드시 이제
꼭 고지입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여론도 함께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외신을 통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염려가 드는 게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시장에서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우리 자동차가 솔직히 고급 차량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그런 메이커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는 거기는 좀 미치지 못하고 사실 그 중저가 차량을 위주로 파는 그런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 빅3에 대해서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 미국 자동차의 어떤 그 하나의 그 통째로 인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 브랜드 중에 몇 가지만 좀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술력 격차가 우리나라하고 한 2년 이내로 좁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참 적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중기적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우리 자동차 업체들에게 지금 어떤 위기 이후의 상황이 하나의 기회의 커다란 장이 열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상당한 위기 상황이 또 닥치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솔직히 드는 게 순진한 마음에서 나는 염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제 쌍용차를 보셔야 되는데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쌍용차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외래 줄어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 차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쌍용차를 좀 타고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십니다만은 쌍용차가 지나갈 때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국 차다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퍼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중국의 자본이 미국의 빅3 자동차에 대해서 지분을 매수를 한다면은 그 또한 미국인들의 그 시선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왜 기아차와 현대차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지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조지아주 공장에서의 그 생산이 계획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감산, 자동차 이제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감산의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그 공장 가동을 좀 미루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6.8%라는 점유율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자본이 빅3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래 현대차와 기아차,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 자동차 업계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관한 그런 불신 아닌 불신이 분명히 사람들 심리에는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나의 생명과 또 안전과 직결되는 그 자동차 상품이만큼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에 대한 그 인지도나 그 신뢰성은 아무래도 어떤 브랜드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또 좋은 기회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들이 이런 위기를 좀 겪으면서 중저가 차는 물론이고 고급차 시장에서도 그 여느 브랜드 못지않은 독일이나 일본차 못지않은 그런 브랜드력을 좀 갖춘 그런 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역시 함께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노승일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센 경제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김희중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건설사의 퇴출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 구조 조정이 연말 연시에 화두로 드디어 이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구조 조정 작업은 이제 건설사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 그리고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먼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3일 날 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중소조선업체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네. 그 상시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이제 그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이 구조조정은 주로 은행 자율회에서 민간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했는데, 김 원장이 그 구조조정 방침을 밝힌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의 추진했던 민간 자율에 의한 기업 살리기가 네. 앞으로는 부실 기업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게 하나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 금융기관마다 서로 다른 부실 판정에 대한 기준을 금융당국이 그 신용평가 회사, 또 채권 은행, 회계법인 그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어떤 기준이 틀린 데 따른 그 어떤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실 기업 퇴출에 대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네. 기업 퇴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또 그런 하나가 있고요. 정부가 이제는 앞장서서 부실 기업을 과감히 걸러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먼저 짚어봤습니다. 자, 이 당초 은행 등 민간이 기업의 구조 조정을 주도하도록 사실 그 방향을 잡는 듯 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그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그 정부가 사실 그 구조 조정에 대해서 오락가락한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네. 환율이 급등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태산 LCD 같은 흑자 기업이 그 은행 부도를 내는 그런 흑자 도산 기업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어떤 지침을 내린 후에 그 은행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들이 그 기업하고 거래하는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나서서 칼을 휘두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동안에 그걸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려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풀리고 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매입해서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또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그 여론이 많이 형성됐고요. 결국은 정부가 직접 구조조정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더 과감하고 또 이 정확한 그런 어떤 구조 조정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직접 전면에 나섰다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내년 초부터는 구조 조정 작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 건가요? 좀 부연 설명하면 구조 조정을 서두르게 된 것은 그동안의 그 채권단을 통한 대주단 협약, 또 하나는 또 그 패스트트랙 중소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돼서 이게 속도도 내지 못하고 또 업계의 호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달 말까지 업종별로 신용위험 평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듭니다. 태스크포스 팀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법인, 또 채권, 은행, 그다음에 신용평가 회사에서 뽑힌 그 실무진 7명이 이제 기업 평가 위험 평가를 위한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할 텐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채권 은행들이 기업 평가와 지원 또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융기관 간에 이견이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혼란을 없앨 것입니다. 신용 등급 이 기준은 이제 네 가지로 나올 텐데 신용 등급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A, B, C, D인데 A는 정상 기업이고요. 이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시 점검만 받으면 되고요. B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입니다. 여기는 기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조금만 돈을 지원해주면 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업이 이 B 등급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금 지원과 함께 그 어떠한 자구 노력을 해서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그 이행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C 등급은 부실 증후 기업인데 이 기업은 그 예전에 말하면 법정 관리를 받게 되는데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C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그 재산 관리인이 파견돼서 3개월마다 그 이행 사항을 점검받게 됩니다. 그리고 D 등급은 부실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즉시 퇴출되고 지원된 자금도 중단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미 대주단 협약이나 이제 패스트트랙에 가입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업들은 요즘 들어서 약간 불만 아닌 불만들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 새 기준이 이제 시행되면 대주단 협약과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대주단에 가입한 그 건설사나 패스트트랙 지원 절차에 들어간 중소조선 회사도 다시 그 기준에 따라서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재평가된 기준에 따라서 퇴출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주단 협약에 이미 가입해서 금융 채무 만기를 연장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 연장되지 않고 재평가에 따라서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업은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패스트트랙에 따라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조선업체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시 평가 대상으로 오른 1차 업체를 보면 조선의 경우에는 해외 수주 실적이 있는 26개사, 건설사는 은행으로부터 신용 공여를 500억 원 이상 받는 기업이 해당되는데요. 현재 유동성 악화로 부실 증후나 부실 등의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조선회사 한 20군데, 또 건설업체 한 20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퇴출 대상인 이 가운데 퇴출 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건설사와 조선사가 각각
10개 내서 6개 정도, 그래서 모두 16개 정도는 새로운 기준이 정해지면 시장에서 먼저 퇴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건설사라든가 이제 중소조선업종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산업도 역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구조 조정 대상 산업은 더욱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기업이 지금 네. 구조 조정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건설과 조선이 지금 공급 과잉과 그 과당 경쟁으로 해서 지금 후유증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지금 네. 첫 번째로 구조 조정 대상 산업으로 지목됐을 뿐이지, 자동차도 그렇고 또 석유화학, 시멘트, 섬유 이런 거의 모든 업종이 지금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네. 구조 조정 대상 구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그 금융위원회 임승태 사무처장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조선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오늘 또 대통령 주재로 지식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지식경제부가 구조 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혔고, 대통령도 대기업도 자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대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구조 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그 뒤에서 채찍질 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자구 노력도 하고 계열사 매각이랄지 불효불급한 자산 처분 등 이런 구조 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은 시장이 그 불균형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으로 그 구조 조정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큰 거스를 수 없는 큰 어떤 흐름일 텐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외국보다 그 경쟁 업체보다 한 발 더 앞선 그런 구조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우리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어떻게 보면 남보다 먼저 하면은 그게 조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어떤 그 경제가 취약해진 어떤 그 뭐랄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면 이 글로벌 경기 침체나 위기가 끝났을 때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 조정의 어떤 그 칼날이라는 건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로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할 방법은 없느니만큼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에게 더 큰 앞으로의 기회라든가 더 큰 어떤 그 소득을 노리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군요. 그렇죠. 예. 근데 한 개인으로서는 이게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좀 어떤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결국은 이제 구조 조정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그 살이 비대하게 체력 이상으로 이제 비만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살 뭐 몇 킬로그램 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뭐 조금 밥도 조금 덜 먹어야 되고 식사량도 조절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뭐 하여튼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 조정을 하는 방법은 뭐 기업이 뭐 혼자서 한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근로자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노사가 그 어떤 고통 분담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좀 현대자동차 그 노사가 이제 그 어떤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의 대립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큰 그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뭐랄까 근시안적인 그런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근로자들이 양보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서는 물론 기업이 먼저 앞장서서 그것을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다 더 대승적으로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희중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8년 들어서 이제 상당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그 금요일을 맞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2008년에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금요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증시의 움직임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예측을 하기는요. 각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회복의 기운을 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이런 밝은 소식을 한번 기대서 힘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